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물 채권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5%대는 설마 가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 쪽에서 현금 없이 대응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나 지금 그래도 저희가 한 8월, 9월 저희가 뵌 지가 언제였었죠? 한 두 달? 예,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요. 네. 예, 그때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네, 이렇게 맞아요. 바뀌어 있는 시장을 보면서 참 이런 게 주식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또 시장에서 그대로 또 위축 때문에 계좌가 빠르게 요즘 표현으로는 막 계좌가 순간적으로 녹았다. 여름도 아닌데 아이스크림 녹듯이 계좌 녹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정말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예기치 못했던 변화들이 더 툭툭 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이 더 민감하고 날카롭게 네.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전혀 계산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쟁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돼서 벌써 한 주가 넘었죠. 네. 예,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한번 딱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때가 가장 공포감이 크고 전황이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 초기 공포만큼 크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징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룰을 깨기 시작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쪽이었었죠. 그때 전쟁이 딱 터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러시아가 군대도 그렇고 군 어떤 장악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떤 압도적인 네.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그냥 금방 끝날 거야라고 하는데 벌써 아직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담감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공급망 교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원 대국, 우크라이나도 농산물을 비롯한 자원 대국의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같이 격돌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물가를 자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촉발돼서 불안감들이 또 뭐 고물가를 비롯해서 많은 쪽의 인플레이션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또 더욱 민감한 게 중동입니다. 중동은 또 민감한 게 유가랑 또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 다 쏠릴 수밖에 없고 이거 장기화 되게 되면 어허라고 하는 생각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이념적인 부분들 뺀 나머지로 봤을 때는 실리 입장 쪽으로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약간 앙숙처럼 몇천 년 동안 이어왔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들어도 이 시점 쪽에서 이제 물가가 좀 꺾이나라고 약간 좀 저희가 학수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던 입장에서 물가가 다시 자극을 한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도 안 좋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누가 웃겠습니까? 웃는 쪽은 딱 그쪽밖에 없겠죠. 산유국들밖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유국들이 대놓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상황들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시장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 변수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웅달님, 네. 웅달님께서는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책들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네. 국지전에서 네. 더 이상 막 이란과 예를 들어 막 이스라엘이 한판 붙고 네. 여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다 그냥 그래도 그게 바람도 좀 있으신 거죠? 네, 바람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도가 깊으시다 보니까 예. 뭐 한마디로 툭 이란 얘기를 나오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딱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 쪽에서 가장 이슬람의 맹주라고 하게 되면 밑에 뭐 이집트는 있지만 이집트는 뭐 평화협정 맺은 상태에서 뭐 아직 좀 그런 상황들이고 그에 또 이란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이제 막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서 뭔가 좀 변화가 나오려고 막 하는 마당에 네. 이때 여기서
솔직히 하마스나 지금 예전에 피에로죠. 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같은 쪽에서 막 활동하던 쪽은 당연히 우리가 이란의 맹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쪽으로 나왔었는데 명분은 맞습니다. 근데 실리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쪽과 전면전을 붙으려고 진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미국과 대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재를 받아왔다가 이제 막 풀려고 하는데 또 그러면 제재가 맞아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를 원할까요? 안 나죠. 예, 그럼 실리적으로는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긴 했던 것 같지만 뒤로 이렇게 조용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일단 누구도 확전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지금 일단은 뭐 이 친구 이 국가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네. 지금 수천 년 동안 땅 없이 헤매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와서 안착된 땅에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견제를 하고 뭐 테러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땅. 근데 우리를 보복을 해? 그러면 얘는 눈, 얘는 이. 그러다 보니까 공격 들어왔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약간 네. 깡패는 아니지만 네. 보복은 확실히 하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74년이었나 76년 그때 미넨 올림픽 때, 네. 그때 당시에도 그 피에로가 들어와서 미넨 올림픽 때 그 6명의 선수단들 납치극 벌이다가 다 사망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모사드는 이스라엘 그 정보기관입니다. 제일 네. 첩보기관. 첩보기관. 네. CIS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쪽은 그런 거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쪽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주동자들 다 제거해 버리죠. 그런 쪽으로 확실한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쪽은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고 그러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느끼는 심정은 아니 미국의 전 세계 경찰의 수장이 갔는데 글로벌 경제는 아니지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수장이 가서 움직였는데 화해는 못 시키고 있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 네. 살만이 형님한테 네, 약간 그렇게. 예 가서 그냥 팽 당하고 쓸쓸히 비행기에 오르던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 내년 선거 필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갔으면 뭐 얘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지금 계속 국무장관 또 뭐 밤에 미팅하기로 했던 거 그 다음날 영장에서 그 연기해서 아침에 회의하고 있고 뭔가 좀 삐끗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혹시나 확전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 이게 있다 보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유가 잠잠하다가 또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마련돼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가장 보여지는 지표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오늘은 채권이 또 10년물이 또 엄청 튀었잖아요. 난립니다. 네, 매크로 지표가 지금 불안한 마음인데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마음에 이런 거 자극하다 보니까 이게 더 그런 거죠. 게다가 또 지금 한 보고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솔직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문제입니다. 한국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예, 금리는 동결했지만 한국은행이 동결했지만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매파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춤했던 10년물도 우리도 뛰고 있죠. 네, 그렇게 시작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물 채권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5%대는 설마 가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숫자를 보면서 이게 레벨 자체는 과거에 저희가 봤던 숫자가 아닌 이 정도 가는 거는 그거죠.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수치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단순 비교로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들 쪽에서 원래 이때 4.8, 4.9 갈 때 이때 보니까 약간 연준 위원들이 지금까지는 금리 물가 잡기에서는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고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때쯤 부분에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연준 위원들이 약간 금리 좀 된 것 같고 약간 이 정도에서는 조금 길게 문제일 뿐 물가는 잡히는 신호가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 쪽에서 금리는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지만 아마 안전자산 쪽으로 또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까지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시장은 여기까지 왔는데 5% 넘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같이 가세가 되는 거죠. 7%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또 다 뭐 빌 에크먼이나 뭐 또 채권왕 같은 경우도 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자기가 포지션 갖고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들어도 막상 벌어지는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한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또 매크로 지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환율 쪽에서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달러. 네. 달러도 안 빠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달러를 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한 33조 달러, 33조면은 이거 경단위로 나가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네. 네. 이렇게 큰 국가에서 빚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이게 만약에 물론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이자 가지고 또 발행한 걸 가지고 이자 갖고 그러면서 거의 그냥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부채가 더 커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지는 해야 되는 입장인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달러는 여전히 그래도 지금 이 시점 쪽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은 예전에 일본 엔화로 봤는데 일본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달러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가장 부담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가도 하나의 또 지표적으로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렀을 때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변수가 유가다 보니까 네. 또 한번 최근 들어서 또 확정 가능성 얘기 막 나오다 보니까 또 90달러 때까지 훅 갔었습니다. 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서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확정이 아니게 되면 다시 또 유가는 안정을 찾겠죠. 그러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느냐라는 쪽을 봤을 때 유가 같은 경우는 88달러대 이상으로 WTI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90달러 이상에서 다시 추세 갖추고 뭐 95, 100달러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88달러 안착해서 딱 턴하는 모습들을 갖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바라볼 모습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쪽에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뭐 5%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가 시장에 안정을 들어왔었고 금리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봤었던 5%대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도 한번 그 쌍고가 비슷하게 나오고 한 4.6대 정도까지 약간 밀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이 단기 랠리를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좀 떨어지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땐 4.6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내년 전망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고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한 4.3. 네. 그러면은 그 라인 쪽 안쪽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시장이 아이고 좀 살았네라고 볼 텐데 네. 지금 일단 거길 볼 때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5%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다시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4.6대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연준 의장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주말쯤에서 나와서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를 또 하는데 그때는 또 그래도 수장이 얘기하는데 또 어떤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금리 다 된 것 같다 이런 쪽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만. 네. 물가 좀 잡혀가는 기조 보이고 같고 근데 그래서 일단 당분간 유지는 하는 쪽으로 금리 인상을 더 없다는 쪽으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큰 돌발 변수와 네. 뭐 물가, 뭐 달러, 금리 이런 등등의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는 네. 정말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잘 보이지 않는 시장에 네. 만약에 근거를 한다면 네. 지금은 좀 주식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미리미리 보고 이제 그럴 가능성 때문에 뭐 상반기까지만 주식하고 뭐 하반기는 뭐 근데 한국 증시가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네. 보통 추석 지나가고 나서는 약간 이제 또 양도세 이슈도 있고 뭐 항상 하반기 힘 빠지는 증시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분기는 일반적으로 약간 저희가 이만큼 실적이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많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 주고 연간으로 봤을 때 비용 좀 떨게 있는데 보통 4분기에 많이 떨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실적들이 막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는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상황들인데 거기다 이런 글로벌 상황들 매크로 지표들 이런 것까지 다 가세되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들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쪽에서 많이 불편하실 거고 참 이거
2,400개지면 어떡하나 라는 쪽에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보시긴 하겠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아직 확인된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쯤에는 확인돼서 이거 터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쪽에서 현금 없이 대응하기는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 수준 뭐 4.6 정도, 네. 그 정도와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네.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지표 쪽에서 중요한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넘어가지 않고 그 정도까지 내려와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이고 살짝 좀 한숨 돌렸구나. 그러면서 네. 다시 약간 현금 갖췄던 부분들 대응할 수가 있겠죠. 네.